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본래 이렇게 8월달 말까지 9월달 초까지 많이 덥고 그랬는데 올해는 7월달, 6월달, 7월달 조금 덥고는 7월 중순부터는 시원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이쪽 지역은 이제 지금도 덥다고 그렇습니다. 유독 이렇게 이 동해안 지역 그리고 남부, 동남부 지역으로만 시원한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기후 영향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동해안 지역이 매우 따뜻해지고 또 대한해협이 이상하게 이쪽 대한해협 쪽이 이렇게 불안정한지 저기압들이 엄청나게 계속해 가면서 거기에 비구름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지금 7월 말부터는 계속 비가 내리고 또 장마전선 지난 이제 태풍 루핏 영향이던가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일본을 지나가면서 그때 만들어졌던 장마전선이 신기하게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다시 됐어요. 올해는 5월 달부터 5월 중후순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돼서 장마가 좀 빨리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올라오지는 잘 않았고 일본 이제에서 태평양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덧 장마가 사라졌고 태풍이 몇 개가 주르르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더니 태풍이 사라지면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장마전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본 전역에 선상강수대를 만들면서 선상강수대라고 해가지고 길게 선처럼 늘어뜨리면서 이제 엄청난 폭우를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그런 강수대를 선상강수대라고 그래요. 일본 전역의 선상강수대와 또 중국 쪽으로도 이렇게 장마전선이 쭉 연결되면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일본은 6월 달에도 이렇게 장마 때문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토성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제 산사태랑 약간 다르게 위에 있는 흙, 돌 이런 것들이 산 위에서 계속 계곡처럼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흙하고 돌멩이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휩쓸려 내는 걸 토성류라고 그러는데 그것들도 막 형성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내렸던 것보다 이틀 만에 1100mm 뭐 이런 식으로 며칠 만에 1200mm, 1300mm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길게 일본 지역 거의 전 지역에 선상강수대가 형성이 되었던데 엄청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우리는 지금 이쪽 남부 지역은 오히려 비가 이제 적당히 와주고 한때 또 더웠기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비는 그치고 좀 햇빛이 쨍쨍해야지 곡식도 있고 다른 이제 농작물이 잘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농작물에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비가 올 한데요. 대한해협 쪽으로 저기압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일본은 종종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종 있어도 이게 수십 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렇게까지 많이 오는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도 남유럽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덥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산불로 이제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엄청난 이제 산불이 있고 그랬잖아요. 시베리아는 아직도 불타고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또 이렇게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들이 많은데 얼음 밑에는 특히 남극의 얼음 밑에는 화산들이 있어요.
화산이 뭐 우리나라도 백두산, 뭐 한라산, 화산으로 생겼잖아요. 화산은 어느 지각이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남극 밑으로는 화산들이 수월치 않게 많다라고 그러죠. 용암 활동들이 수월치 않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얼음들이 꽉꽉 눌러주고 있는데요. 얼음들이 다 녹고 그러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 화산이 분출되면 야 이거는 정말 그래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닥친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 말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앙이 저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죠. 아비규환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절실할 거예요. 수도 카불이 엊그저께 함락이 됐어요. 탈레반이 이제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요. 정말 카불에 살던 시민들은 많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살던 시민들은 탈레반은 이제 그 이슬람 종교주의자들이죠. 이슬람 그 해방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좀 더 강성한 모양이에요.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불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그 아쇼카 왕 시절부터 아쇼카 왕이 이쪽 아프가니스탄까지 진출을 해서 불교를 널리 전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다라 미술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북부 이쪽 지역이 간다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통해서 인도 이쪽을 침공을 했는데요. 그때 동서양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됐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문명을 이쪽 그 간다라 지역에 인도 지역에 헬레니즘 문명을 남겼죠. 그러니까 로마 문화와 인도 문화가 서로 화합이 되면서 서로 교류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게 헬레니즘 문화고요. 거기서 파생된 미술 중에 한 분야가 간다라 미술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간다라라고 불러가지고 우리 동양 종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문화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죠. 동양에서는 신상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상으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의 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면 불경하다. 어떻게 신의 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불경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신상을 우리 비너스 상도 있고 제우스 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가면 그리스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있는 상들이 언제 조성됐냐? 기원전 3000년, 기원전 2000년 뭐 이런 식으로 기원전 5000년 전에 조성되는 신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런 신상을 일체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스 문명이 고대 그리스 문명이 뛰어나서 그런 것보다도 이쪽에서는 신상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다라 미술 그런 그리스 문명이 쪽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신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부처님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 모습이 조성이 됐어요. 부처님 모습이 인도인스럽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오히려 이렇게 그 그리스라든지 뭐 이렇게 아랍 지역이라든지 북부 이렇게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그런 사람들을 좀 닮았거든요. 그것은 그 이후로 왜 우리 나발 같은 거 있잖아. 부처님 머리 모양 곱슬곱슬한 거 보면 아니 부처님은 삭발을 했는데 머리가 시커멓고 곱슬곱슬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도 그때 이제 이렇게 간다라 지역에서 파생된 그런 간다라 미술 영향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만들어진 조성됐던 그런 형식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그 이후로도 기원 한 4세기쯤에 인도의 쿠시안 왕조가 그쪽으로 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쿠시안 왕조에서는 또 불교 왕조잖아요. 거기서 불사를 많이 했고 불교를 많이 전파를 해서 이쪽 월지국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요. 중국에서는 월지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실크로드의 어떤 그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교가 번성했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가는데도 이제 굉장히 전파하는데도 큰 힘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이 월지국인 아프가니스탄의 불심이 대단하니까 거기를 지나던 상인들이 불심, 불교의 이런 것들을 중국의 실크로드를 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이렇게 장안까지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그 중국에 전한 지는 한나라 이제 기원 후 한 뭐 67년 뭐 이때쯤 한 명제 때 불교가 전해졌다는데 불교가 굉장히 이제 중국에 번성하게 된 것은 5, 16국 시대에 3세기, 4세기, 5세기 이런 때 정말 그 불교가 굉장히 크게 확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부도랑 참법 보면 양황참 나오잖아요. 양나라, 양무제 이때도 이제 5세기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황제 시절에도 엄청 이제 불교가 많이 전파됐는데 역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월지국에서 이렇게 전해진 그런 불교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전준왕 부견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줬는데요. 372년, 373년인가요? 이때 이제 고구려의 전준왕 부견이 역시 진왕이라는 게 진의 황제예요. 이 진의 왕 부견이라는 왕이 불심이 대단했거든요. 불교로 나라를 이렇게 통합하겠다라는 원력으로 불교로 외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구려까지 외교관과 스님 경전을 보냈던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불교도 다 이쪽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온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쪽 지역은 이제 나중에 7세기, 8세기가 되면서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해요.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 불교, 이슬람 중에 가장 늦게 형성된 종교인데요. 마호메트가 이제 6세기 인물이니까요. 마호메트가 죽고 그 이후로 이슬람 혁명을 거쳐서 그 혁명이 중동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더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쪽까지 전해지게 됐죠. 그 이후로 7세기, 8세기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거기 있다가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도 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한번 퍼지고 나면 절대 다른 걸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놀라운 종교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불교랑도 깊은 역사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가 척박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산지 여기 힌두쿠시 산맥이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중심을 쭉 지나가거든요. 힌두쿠시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 다음으로 높은 산맥이에요. 거기 제일 높은 게 7,492m 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6,000m급, 7,000m급이 질비한 게 힌두쿠시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5,000m 이상이 뭐 다 그냥 봉우리들이 다 5,000m 이상이고요. 수도 카불은 1,790m 정도 되는 고도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하면 야 여기 굉장히 더운 지역 아니야? 왠지 모르게 그쪽은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좀 더운 것 같잖아요. 근데 고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워낙 이렇게 높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2,744m인데 거기 가면 동산밖에 뒷산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지리산 해봐야 뭐 동산, 뒷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큰 산들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되고 평야지대도 있고 합니다.
국토 면적은 65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우리나라 6.5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출산율이 한 3.뭐 이렇게 돼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서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죠. 출산율이 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너무 못 살아요. 북한하고 삐까삐까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650달러?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3,000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제 6,500달러도 아니고요. 650달러예요. 그러니 이제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의 GDP인 거예요. 최빈국. UN 국가 중에 뒤에서 14번째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참, 그것은 여러 세기 동안 전쟁과 뭐 갈등, 종교 갈등, 전쟁 갈등, 인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이 위로는 러시아, 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 거의 러시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북쪽으로는 러시아고요. 동쪽으로는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란이거든요. 남쪽으로는 인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는 16세기 이후로 남하 정책을 영토 확장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15세기, 16세기 이후로 보면 그 시베리아 쪽으로 끝없이 진출을 해서 그 시베리아 17세기, 18세기까지 시베리아를 모두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은 17세기, 18세기에 그 반대편 시베리아 말고 쓸만한 여러 고대양 6대주의 많은 주요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죠. 근데 러시아는 영국과 맞짱을 뜰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영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약간 긴장 관계가 있었죠. 러시아도 시베리아 쪽으로 계속 영토 확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도 러시아 영토 확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시베리아로 계속 오다 보니까 중국 명나라 때인가요? 청나라 때인가? 중국 청나라 때 초기에 러시아하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전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참전 요구를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야, 조선 너희들 좀 와서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해서 우리나라 효종 때예요. 그게 17세기인데요. 효종 때 우리나라도 수백 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선정벌이라 해가지고 러시아랑 싸웠습니다. 러시아를 뭐 이기긴 했어도 뭐 이렇게 몇 명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17세기에 청나라하고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싸웠죠. 그때 맺은 조약이 네르친스키 조약이라고 해서 그때 시베리아 영토를 확정을 한 거예요. 러시아 영토하고 청나라 영토하고 그때 이제 서로 금을 딱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는 청나라, 여기까지는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7세기니까.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백 년 동안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여러 가지 영토 확장하면서 딱 하나의 염원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부동항을 얻는 거예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은 게 러시아의 꿈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네르친스키 조약을 맺으면서 부동항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는 연해주 지역은 중국, 그때만 해도 중국 청나라 땅이 됐거든요. 근데 연해주 위에니까 얼마나 완전 동토층만 이제 러시아가 갖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19세기 이제 뭐 우리 아관 파천 있고 러시아랑 관계 있고 뭐 민비랑 뭐 이렇게 할 때 이때 있잖아요. 그때 청나라가 이제 굉장히 약해졌죠. 그때 아편 전쟁도 하고 청푸 전쟁도 하고 심지어 일본한테도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도 지고 러일 전쟁에 러시아하고도 계속 지고 청나라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모든 나라에게 계속 다 졌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도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썼는데요.
나중에 이제 독일이 이 마지막 이렇게 청나라 쪽에서 요동반도를 이렇게 얻게 되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우리 청일 전쟁을 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얻게 될 때가 있었어요. 청일 전쟁 우리나라에서 했잖아. 보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민비가 괜히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종합혁명 때 끌어들이는 바람에 일본이 들어와서 청일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 청나라가 졌다고. 그때 청나라가 전쟁 배상금도 12억 만냥인가 얼마 엄청나게 내고 또 요동반도를 내주게 됐다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본래 러시아는 이제 터키 근처에 있는 크림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쪽으로 내려올라다가도 18세기에 19세기에 이제 그 내려오려고 하다가 부동산 얻으려고 내려올라가다가 이제 실패했고, 이쪽에 우리나라 쪽에 이쪽 북한 이쪽 지역으로 내려올라다가 이제, 아니면 요동반도까지 내려올라다가 멈추고 못하고, 그래서 남은 건 어디냐 해서 이제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부동산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아프가니스탄도 내려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제국의 무덤이라고 해서, 영국도 거기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실패했고요. 러시아도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진출을 했는데요. 그건 오래지 않아요. 1979년도에 러시아 탱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을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10년 동안 그 전쟁을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산지가 많다고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 숨었다 나왔다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년 동안 거기에서 소련이 전쟁을 하면서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물론 가서 점령은 했죠, 전부 다. 그러나 결국은 고생하다가 철군을 하게 돼요. 결국 소련이 패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무자히딘, 이제 무자히딘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슬람 그 무슨 단체인데, 당시에 무자히딘이 만들어진 것은 아프가니스탄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하는 단체가 무자히딘이었고요. 탈레반도 그때, 이제 알카에다도 그런 때,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러시아하고 전쟁은 그 이후에 테러 단체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됐어요. 탈레반이라는 것은 이슬람주의자들이잖아요. 이슬람으로 세상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때 러시아랑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그 서로 싸우면서 그때 더 결집이 더 많이 돼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탈레반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더 모여서 군대를 모집해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모르게 무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때 러시아 막 이렇게 소련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얘들이 무기가 계속 나와. 무기 비싸잖아요. 소총 하나에 얼마 비싼데, 그리고 대포 하나 얼마 비싸고. 그런데 이 가난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도 돈이 별로 없을 텐데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얘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 그게 바로 미국도 지원하고 중국도 지원하고, 걔 뒤에서 반군들을, 게릴라들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무자히딘도 그때 강해지고 탈레반도 그때 강해지고 알카에다도 역시 그때 강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미국한테 정말 뼈아픈 일이죠. 소련은 그렇게 해서 90년대 이렇게 철군을 하긴 했지만 89년에 철군하고 나중에 더 철군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되고 러시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데
한 몫을 하게 됐죠. 물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망한 건, 소련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 있었어요. 그때 길러진 무장단체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알카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몸집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2001년에 쌍둥이 빌딩 9.11 테러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9.11 테러의 테러 단체들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진 무기도 조직 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됐고, 9.11 테러가 일어나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정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게 그 선전포고 형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알카에다를 두목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스톤헨지로 만들겠다라고 엄벌이 아니라 엄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아프가니스탄은 no, 싫어 이러면서 그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을 했고 미군이 2001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001년에 들어갔던 것이 올해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나왔으니까 2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있으면서 이제 20년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으니까 뭐 다 된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집착이 많았는지 계속 거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거기에 주둔했거든요. 비용도 거의 2조 달러면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을 넘게 그 비용을 20년 동안 써가면서 있었는데 결국은 남아있는 게 야 이거 완전 헛수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이제 여러 곳에 주둔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실패한 게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의 엄청난 실패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베트남도 철군할 때 사이공 철군에서 그게 유명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 알지도 잘 못했는데 사이공에서 철군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그것을 다시 재현한 게 지금 카불 철군이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할 때 카불이 그와 비슷하다.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현 정부 지난 정부가 돼버렸네요. 지난 정부도 미국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미군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장교들도 있고 거기에 뭐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많은 이제 그 관리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미군이 철군하면서 참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미군이 철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다 이렇게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협력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미군들이 얼마 전에 2020년에 철군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철군을 언제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갑자기 지난달에 하루아침에 군 기지가 창고가 됐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싹 사라져버렸는데 그것들을 아프가니스탄 정부랑 얘기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견된 참사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는 어떠냐, 중국은 어떠냐,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미군 철수한 것을 환영할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러시아의 입장 또는 중국의 입장 또 이란의 입장 이 입장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골고루 좀 얘기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불하세요.